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2살 평범한 아줌마의 이야기예요. 35년을 시댁에서 며느리로 살았어요. 시아버지를 10년 동안 간병했고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유산 싸움으로 시작됐어요. 형제가 법정에 설 뻔했죠. 하지만 결국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침묵으로 지켜온 한 남자의 숨겨진 삶.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한 가족을 다시 만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이른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을 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가셨구나. 88세였어요. 한 달 전부터 식사를 거의 못 하셨거든요. 병원에서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이제 고생 끝이시겠구나. 장례식장은 강남 대형병원 3층 특실이었어요. 남편이 예약한 곳이에요. 체면 때문이라고 했죠.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검은 상복을 다렸어요. 거울 속엔 62살 아줌마 얼굴이 그대로 비쳤어요. 눈가주름, 처진 볼, 희끗한 머리카락. 화장은 안 했어요. 장례식장엔 벌써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나란히 서서 문상객을 맞이했어요. 표정이 딱딱했어요. 슬퍼 보이긴 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전 구석에서 조문객들께 차를 대접했어요. 35년간 해온 일이에요. 시동생 며느리 영리도 옆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우리 둘은 말이 없었어요. 오후 3시쯤 조문객이 줄어들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영안실 밖으로 나갔어요. 전 차를 가지러 복도를 지나다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우연히요. 아버지 재산 얘기였어요. 건물이 얼마, 예금이 얼마. 반반 나누는 거지? 그들이 웃었어요. 아버지 빈소에서 50m도 안 떨어진 곳에서요. 전 차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는 아니었어요. 그냥 허탈했어요. 저녁 7시 조문객이 다 돌아가고 가족만 남았어요. 변호사 한 명이 왔어요. 50대 남자였어요. 유언장 공개 시간이었죠. 남편과 시동생이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어요. 전 뒤에서 지켜봤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뜯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재산 목록이 쭉 나왔어요. 남편이 연필로 메모하고 시동생은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전 관심이 없었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죠. 그런데 변호사가 갑자기 멈췄어요. 서류를 다시 보더니 안경을 고쳐 썼어요. 마지막 조항이었어요. 전 재산의 3분의 1을 박민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고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박민준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변호사도 잘 모르는 눈치였어요. 주소는 미국 LA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혹시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하셔서 속은 거 아니냐고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3년 전에 작성됐고 공증도 받은 유효한 유언장이라고요. 시동생이 벽을 쳤어요. 쿵 소리가 영안실까지 울려 퍼졌어요. 전 영정사진을 봤어요. 시아버지가 밝게 웃고 계셨어요. 60대쯤 되셨을 때 사진이었어요. 35년을 모셨지만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박민준.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새벽까지 시동생이랑 통화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기일 거라고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고 외쳤어요.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궁금했어요.
박민주는 누구일까? 시아버지와 무슨 관계일까? 장례 3일장이 끝났어요. 시아버지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남편은 그날도 시동생과 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전 혼자 납골당에 남아 시아버지 사진에 절을 했어요. 35년 동안 모셨지만 사실 시아버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고 중얼거렸어요. 박민준이 누군지, 왜 그 사람에게 재산을 주시는지 궁금하다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납골당 창문으로 3월에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아버지 사진이 살짝 흔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내일부터 시아버지 서재를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보니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평범하게 걷고 있었어요. 누구도 제 마음을 몰라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남편을, 이 가족을 정말 알고 있을까?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가 묘했어요.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아버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서류를 뒤지고 서랍을 열고 옷장을 확인했어요. 마치 탐정처럼요. 저도 도와줬어요. 며느리 역할이니까요. 먼지 쌓인 책들을 닦고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시아버지는 정리를 잘 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10년 전 영수증도 그냥 쌓여 있었어요.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책장 맨 위 먼지 쌓인 상자 안에 항공권이 있었어요. 아주 많았어요. 세어보니 200장이 넘었어요. 모두 미국행이었어요. 인천에서 LA로. 날짜를 확인해 보니 1985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40년치였어요. 남편을 불러 보여줬어요. 남편이 한 장씩 넘겨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버지가 미국을 이렇게 자주 가셨냐고요. 사업 때문이라고 하셨잖냐고 했더니 남편은 아버지가 미국 사업은 없었다며 의아해했어요. 전 계속 서재를 정리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오래돼서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어요. 투. 민마이너스 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준. 박민준. 유원장의 그 이름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아버지 필체였어요. 아들에게 보내는 사과와 사랑의 내용이었어요.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2005년 3월 15일자였어요. 남편을 다시 불렀어요. 편지를 보여줬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가 민준이를 아빠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박민준은 시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냐고 물었지만 말도 안 된다며 편지를 구겼어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편지는 진짜였어요. 10년 동안 간병하면서 수없이 봤던 시아버지 필체가 맞았거든요. 그날 오후 시동생이 집에 왔어요. 남편이 편지를 보여줬어요. 시동생도 충격받았어요. 만약 진짜면 삼형제였다는 얘기잖냐고 했죠. 남편은 인정 못한다고 했어요. 둘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전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 그 모습을 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게 맞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저녁 때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정말 시아버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그럼 더 큰 문제라고요. 아버지가 바람 피웠다는 거니까 어머니한테 죄송한 일이라고요. 시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그때도 제가 간병했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한 분이셨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시다 가셨죠. 혹시 시어머니는 아셨을까?
남편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걸 궁금했지만 이젠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전 혼자 시아버지 서재로 다시 갔어요.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 간 사이였어요. 전 계속 정리했어요. 혹시 또 뭔가 나올까 싶어서요. 책장 뒤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20대 정도로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였어요.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수진 1978년이라고요. 1978년이면 시아버지가 30대였을 때예요. 시어머니랑 결혼하신 게 1975년이니까 결혼 3년 후였죠. 전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수진. 이 여자는 누구일까? 혹시 박민준의 어머니일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소송 준비가 다 됐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한다고요. 전 사진을 보여줄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저는 정말 시아버지를 알았을까? 10년을 간병했지만 사실 대화를 많이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약 드리고 식사 챙기고 방 청소하고 그게 다였죠. 시아버지는 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루에 10마디도 안 하셨어요. TV만 보시고 산책하시고 또 TV 보시고 가끔 미국 뉴스를 보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표정이 남달랐어요. 뭔가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죠.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미국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시동생 며느리 영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간 있냐고 남편들 몰래 만나자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오후 2시 카페에서 영미를 만났어요. 영미는 초췌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못 견디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매일 돈 계산만 한다고요. 얼마 받을지, 박민준이 얼마 가져갈지. 밥 먹을 때도 자기 전에도요. 전 영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남편도 그렇다고 했죠. 영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 몰래 탐정을 고용해서 박민준 신원조사를 했대요. 박민준은 45세 미국 LA에 사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작은 교회지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영미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시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미국으로 송금된 기록이 40년간 있었어요. 총액을 계산해 보니 10억이 넘었어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진짜 아들이니까 그러신 거라고요. 남편들은 법정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못하겠다고 부끄럽다고 울었어요. 전 영미를 안아줬어요. 카페 안에서 두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전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박민준이 누군지, 시아버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요. 남편 몰래 조사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전 시아버지 서재로 갔어요.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재산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으려는 거였거든요. 시아버지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어요. 1980년대 것이었어요.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민준이 생일, 8월 3일 수진이 생일, 12월 25일 LA 방문.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었어요. 다른 수첩들도 확인했어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모두 똑같았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셨더라고요. 눈물이 났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말하지 않아도 함께하지 못해도 멀리 있어도 매일 기억하고 매달 송금하고 매년 찾아가는 걸. 서랍 깊숙한 곳에서 편지 뭉치를 발견했어요. 수십 통이었어요. 모두 수진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하나하나 읽었어요. 민준이가 처음 걸었다는 이야기, 유치원에 입학했다는 이야기, 중학생이 됐다는 이야기. 40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들이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시아버지와 수진이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2020년에 쓰인 거였어요. 민준이가 목사가 됐다는 내용과 함께 평생 고맙다는, 사랑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계시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님이 옛날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셨냐고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철수가 젊었을 때 여자를 하나 사귀었는데 집안이 반대해서 헤어졌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그 여자가 임신했더래요. 철수 부모님이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돈을 줘서 미국으로 보냈고 철수는 지금 어머니랑 결혼했다고요. 할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철수는 두 가족을 다 사랑한 거라고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경로당을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3월의 하늘이 파랬어요. 시아버지가 이해됐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 태어난 아들. 하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운명. 그래도 평생 책임지신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1차 재판이라고 했어요.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감자를 깎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핸드폰을 꺼냈어요.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LA 한인교회 박민준 목사.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작은 교회 홈페이지였어요. 사진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박민준이 시아버지를 닮았어요. 눈매가 미소가 똑같았어요. 목사님 소개 글을 읽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다고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변함없는 지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적혀 있었어요. 비록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은 늘 곁에 있었다고요. 눈물이 흘렀어요. 박민주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전 결심했어요. 만나야겠다고. 직접 LA에 가서 박민준을 만나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영미한테 전화했어요. LA에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영미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자기도 그 생각을 했다고요. 남편들한테 들키면 어떡하냐고 물었지만 들키면 어떠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말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은 것뿐이라고요. 비밀리에 준비했어요.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출발. 재판 전날이었어요. 남편한테는 친정 다녀온다고 거짓말했어요. LA행 비행기는 12시간이 걸렸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박민준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우리는 당신 재산을 빼앗으려는 가족이라고 말할 건가? 영미도 못 잤나 봐요.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따뜻한 날씨였어요. 택시를 타고 박민준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한인 밀집 지역이었어요. 간판들이 모두 한글이었어요. 교회는 작았어요. 2층 건물이었어요. 은혜한인 교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평일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자가 서 있었어요. 45세쯤 됐어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박민준이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시아버지를 닮았어요. 특히 눈이요. 도와드릴까요? 그가 한국말로 물었어요. 발음이 약간 어색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영미가 대신 말했어요. 한국에서 왔고 박철수 선생님 가족이라고요. 민준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소가 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가족분들이라고 조용히 말하더니 장례식 얘기를 꺼냈어요. 2주 전에 치렀다고 했더니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어요. 못 가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전 놀랐어요. 민준이 우리한테 사과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우리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커피를 내려주는데 손이 떨려서 컵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오래 사셨냐고 물었더니 태어날 때부터 45년 동안 LA에서 살았대요. 아버님은 자주 오셨냐고 물었더니 1년에 34번 오셨다고 했어요. 생일, 어머니 생일, 크리스마스, 추석. 벽을 가리켰어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민준과 시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 40년의 시간이 사진 속에 있었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다고요.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늘 자신을 생각하셨다고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고 학비를 대주셨고 신학교 갈 때도 응원해 주셨다고요. 전 눈물이 났어요. 그게 시아버지였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속은 따뜻하신 분.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오셨냐고요. 유산 때문이냐고요. 영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걸 말했어요. 남편들이 소송 준비 중이라는 것, 박민준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재판이 다음 주라는 것. 민준은 조용히 들었어요. 표정이 슬퍼졌어요. 이해한다고 했어요. 형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진실이 알고 싶어서 왔다고요. 시아버님이 왜 당신한테 재산을 주셨는지 알고 싶다고요. 민준이 일어나 서랍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열었더니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자기한테 보낸 편지라고 했어요. 200통이 넘는다고요. 한 장을 꺼내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늘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 매일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편지도 읽어줬어요. 한국에 형들이 있다는 내용, 언젠가 만났으면 좋겠다는 내용, 형제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소원이 적혀 있었어요. 전 영미를 봤어요. 영미도 울고 있었어요. 민준이 상자를 닫으며 말했어요. 유산은 자기가 필요 없다고요. 이모님들께 드리겠다고요. 아버지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요.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형님들이 자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셨다고요. 유산은 핑계고 진짜 원하신 건 형제가 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가겠다고 형님들을 만나고 싶다고 늦었지만 형제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작은 2층 주택이었어요. 민준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어요.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식사 후에 민준이 물었어요. 어머니를 만나보겠냐고요. 수진 자기 어머니를 말하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평생 사랑하신 분이라고요. 다음날 오전 민준이 우리를 요양원으로 데려갔어요. LA 외곽의 조용한 한인 요양원이었어요. 어머니가 5년 전부터 여기 계신다고 했어요.
치매가 오셨다고요. 아버지 얘기를 하면 알아보신다고 유일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했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82세라고 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셨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 남아 있었어요. 민준이 다가가 어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초점이 없었어요. 민준이라고 부르더니 철수 씨는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민준이 슬픈 표정으로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셨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 미안해. 끝까지 함께 못해서 미안해 하고 중얼거렸어요. 민준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아버지 가족이라고 소개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뻗으셨어요. 며느리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네 할머니, 저는 며느리라고 했더니 철수 씨 잘 모셨냐고 물으셨어요. 10년 동안 간병했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고 자기가 못한 일을 제가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철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평생 자기를 사랑해줬다고 한 번도 원망 안 했다고 하셨어요. 임신했을 때 집안이 반대했다는 얘기, 미국으로 보내졌다는 얘기, 철수 씨는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집안 압력이 너무 셌다고요. 그래도 평생 책임졌다고 매달 돈을 보냈다고 민준이를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천장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두 나라를 오갔다고요. 1년에 몇 번씩 한국 가족 보고 또 우리 보러 와서 쉬지도 못했다고요. 늘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요. 전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왜 늘 피곤해 보이셨는지, 왜 늘 뭔가 생각하고 계셨는지, 두 가족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요. 할머니가 우리를 보며 부탁하셨어요. 민준이를 가족으로 받아달라고요. 그 아이도 철수 씨 아들이라고 형제라고 하셨어요. 영미가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그거라고요. 형제를 만나러 온 거라고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민준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했던 말씀을 전했어요. 죽으면 형님들을 만나라고 형제가 되라고 그게 아빠 소원이라고 하셨대요. 처음엔 두려웠다고 했어요. 형님들이 자기를 받아들일까 하고요. 근데 아버지가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고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하셨대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LA의 3월은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민준이 물었어요. 함께 한국 가도 되겠냐고요. 그러자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영미와 통화했어요. 남편한테 전화 왔다고요. 어디 있냐고 물었대요. 사실대로 말했다고요. LA에서 민준 씨 만났다고요. 남편이 화냈지만 자기는 안 무섭다고 이번엔 자기가 옳은 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LA에 있다고 박민준 만나고 왔다고 할 얘기가 있으니 곧 들어가겠다고요. 답장은 없었어요. 다음날 우리 셋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민준, 저, 영미. 긴 비행이었어요. 민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처음 가보는 한국이라고요. 아버지 나라라고요. 두렵냐고 물었더니 형님들이 자기를 받아들일까 걱정된다고 했어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근데 괜찮다고 우리가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오니 남편과 시동생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민준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데려왔냐는 눈빛이었어요.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공항은 사람이 많으니 집에 가자고 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민주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남편이 백미러로 민준을 힐끔거렸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다 같이 앉았어요. 남편, 시동생, 저 영미 그리고 민준.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때 민준이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들께 죄송하다고 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이해한다고요. 자기도 처음엔 두려웠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셨다고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걸 원하셨다고 했어요. 민준이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시아버지의 편지 200통이 담긴 상자였어요. 그리고 낡은 일기장도 꺼냈어요.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여기 다 있다고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어요. 그날 밤은 길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40년치 일기였어요.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둘 다 표정이 변해갔어요. 전 부엌에서 차를 끓였어요. 민주는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영미는 제 옆에서 도와줬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우는 소리였어요. 부엌문을 열고 보니 남편이 일기장을 쥐고 울고 있었어요. 시동생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전 다가갔어요. 남편 옆에 앉아 일기장을 봤어요. 1985년 3월 15일 일기였어요. 민준이 6살 생일날이었어요. LA에 갔다는 내용, 민준이가 많이 컸다는 내용, 아빠라고 불렀다는 내용, 가슴이 찢어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 동진이와 동욱이가 있다고 그 아이들도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민준이도 내 아들이라고 세 아들 모두 사랑한다고 왜 함께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0년 8월 5일 일기였어요. 동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다는 내용, 자랑스럽다는 내용, 동욱이도 잘 자라고 있다는 내용,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민준이 생각이 난다고 미국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적혀 있었어요. 또 넘겼어요. 2000년 12월 31일 일기였어요. 새천년이 됐다는 내용, 자기가 60대가 됐다는 내용, 평생 두 가족을 사랑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잘한 일일까 잘못한 일일까 모르겠다는 고민, 하지만 후회는 없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세 아들 모두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고, 동진이는 회사원이 됐고 동욱이는 사업을 시작했고, 민준이는 신학대에 들어갔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는 내용, 응원한다는 내용, 언젠가 세 아들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일기장을 덮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드셨다고 중얼거렸어요. 시동생이 민준을 보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고, 아버지를 속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사과했어요. 민준이 일어나 시동생 앞으로 갔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시동생이 아니라고, 자기가 동생이라고, 형님이 맞다고 말하며 민준을 안았어요. 두 사람이 울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기장을 보고 있었어요.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5년 5월 10일 일기였어요. 아내가 돌아가셨다는 내용, 암이었다는 내용, 15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내용, 좋은 아내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미국을 오가며 늘 마음이 반쪽이었다고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장례식 때 아들들이 걱정해줬다는 내용, 민준이에게도 연락했다는 내용, 몰래 밤에 만나서 둘이 울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2015년 5월에 시아버지가 밤에 외출하신 적이 있었다고, 어디 가시냐고 물었더니 산책한다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가 한국에 왔었다고, 아버지를 위로하러 왔다고, 호텔에서 만났다고, 아버지가 우셨다고,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외로우셨는데 자기는 몰랐다고 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영미가 차를 가져왔어요. 모두에게 한 잔씩 나눠줬어요. 따뜻한 차였어요. 한참 후에 민준이 말했어요. 유산은 정말 필요 없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유언대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3분의 1은 민준 몫이라고요.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형님이라 불렀어요. 이제부터 형제라고요. 아버지가 원하신 거라고요. 민준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얘기했어요. 시아버지 이야기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민준의 미국 생활 이야기를요. 처음 만난 가족이었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새벽 2시쯤 민준이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5살 때 자전거 탄 사진, 10살 때 야구장 간 사진, 20살 때 대학 졸업식 사진, 작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진까지 있었어요. 남편이 사진을 오래 봤어요. 시아버지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찍어달라고 하신 거라고 했어요. 영상을 재생했어요. 시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카메라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동진아, 동우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떠났을 거라고요. 미안하다고, 평생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숨긴 게 많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알아달라고, 아빠는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준이도 자기 아들이라고, 너희 동생이라고, 형제로 받아달라고, 세 아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아빠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어나 민준한테 다가가 꽉 안았어요. 동생이라고, 이제 우리 동생이라고 했어요. 시동생도 일어나 민준을 안았어요. 세 형제가 함께 울었어요. 전 영미를 봤어요. 영미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 둘도 안았어요.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우리는 시아버지 사진 앞에 모였어요. 남편이 영정 사진을 거실에 모셨거든요. 5명이 나란히 절을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시라고요. 세 아들이 형제가 됐다고요. 아버지 소원 이뤘다고요. 시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셨어요. 영정 사진 속에서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시아버지 산소로 갔어요. 경기도 어딘가 조용한 야산이었어요. 세 아들이 나란히 걸었어요. 동진, 동욱, 민준. 형제였어요. 산소 앞에 도착했어요. 비석에 박철수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왔다고, 형님들이랑 같이 왔다고, 형님 말씀대로 형제가 됐다고, 이제 셋이 함께 아버지 모시겠다고, 명절 때마다 기일 때마다 오겠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울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민준 옆에 무릎 꿇었어요. 셋이 함께 울었어요. 전 뒤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장면이었어요. 그날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판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혔다고요. 남편이 전화를 받고 소송 취하하겠다고 말했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아버지 유언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민준을 불렀어요. 아버지 회사 서류 정리를 하자고, 유산 분배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세 형제가 시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어요. 전 영미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영미가 물었어요. 믿어지냐고요.
며칠 전만 해도 돈 때문에 싸웠는데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요. 사람은 변한다고 했어요. 진실을 알면 변하는 거라고요. 그날 저녁 민준이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남편이 불러 세웠어요. 여기서 자고 가라고요. 여긴 아버지 집이라고 민준도 주인이라고 방 많으니까 아버지 방 쓰라고 했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이제부터 자주 오라고 한국 올 때마다 여기서 자라고 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전 시아버지 방을 정리했어요. 민준이 쓸 수 있게요. 이불을 새 걸로 갈고 옷장을 정리하고 책상을 닦았어요. 민준이 방에 들어와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해주겠다고 했어요. 민준이 고맙다고 했어요. 시아버님이 민준을 정말 사랑하셨다고 10년 동안 간병하면서 느꼈다고 가끔 미국 뉴스 보실 때 표정이 남달랐다고 그게 민준을 생각하신 거였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울었어요. 자기도 아버지 사랑했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했어요. 전 민준을 안아줬어요. 마치 내 아들처럼요.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유산분배 서류를 작성하러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소송 취하하신다고 물었어요. 확실하냐고 재산이 적지 않다고 했지만 남편은 확실하다고 아버지 유언대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서류를 작성했어요. 건물은 세 형제가 공동명의로 예금은 3등분, 주식도 3등분으로요. 이제 모두 형제 몫이라고 셋이 함께 관리하는 거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보기 좋다고 했어요. 요즘 유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들이 많은데 좋은 모습이라고요. 사무실을 나와 세 형제가 나란히 걸었어요. 저랑 영미는 뒤에서 따라갔어요. 민준이 배고프지 않냐고 물었어요. 뭐 먹을까 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 먹자고 했어요. 냉면이라고요. 항상 LA 오시면 한인타운 냉면집 가셨다고요. 세 형제가 냉면집으로 갔어요. 오래된 식당이었어요. 냉면이 나오고 김치도 만두도 나왔어요. 다 같이 먹었어요.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미국 생활 얘기, 가족 얘기, 교회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 만난 사이 같지 않았어요. 식사 후에 남편이 물었어요. 이제 뭐 할 거냐고요. 민준이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일요일에 설교해야 해서라고 했어요. 아쉽다고 하니까 곧 다시 오겠다고 어머니도 모셔오고 싶다고 했어요. 수진 자기 어머니를 말하는 거였어요. 요양원에 계신다고 한국 한번 오고 싶어 하신다고 아버지 산소에도 가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시오라고 우리가 모시겠다고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라고 아버지가 사랑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민준이 또 울었어요. 그날 저녁 공항에서 민준을 배웅했어요. 세 형제가 포옹했어요. 긴 포옹이었어요. 민준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도 손을 흔들었어요. 시동생이 남편을 불렀어요. 아버지 대단하시다고요. 40년 동안 세 아들을 다 사랑하셨다고 쉽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했어요. 남편이 그러게 우리는 몰랐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LA 가지 않았으면 영영 몰랐을 거라고 민준이도 못 만났을 거라고 했어요. 나도 영미가 없었으면 못 갔다고 했더니 우리 며느리들이 똑똑하다며 남편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한 웃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에 있는 시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절을 했어요. 이제야 알았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전 옆에서 함께 절했어요. 시아버님 고생하셨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새 아들이 잘 지낼 거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2024년 9월이었어요. 오늘은 추석이에요.
시아버지 첫 번째 추석이죠. 집안이 분주했어요. 전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미도 와서 도와줬어요. 민준 형님 비행기가 오전 11시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오신다고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는 웃었어요. 반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 들어왔어요. 옆에 수진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민준 부인과 아이들도 함께였어요. 거실에 시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채 사진 앞으로 모셨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보고 싶었다고 중얼거리셨어요. 민준이 할머니 손을 잡고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우리랑 함께 계신다고 말했어요. 시동생 식구도 도착했어요. 집이 가득 찼어요. 전 음식을 계속 준비했어요. 주방이 정신없었어요. 영미와 민준 부인이 도와줬어요. 우리 셋이 함께 요리했어요. 낯설었지만 신기하게도 편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제사상을 차렸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요. 세 아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동진, 동민준. 나란히 절을 했어요. 절이 끝나고 우리도 절했어요. 며느리들도 손주들도요. 수진 할머니를 사진 앞으로 모셨어요. 할머니가 사진에 손을 대시며 고맙다고, 평생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민준이 키워줘서 고맙다고, 함께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우셨어요. 민준이 옆에서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식사 시간이었어요. 모두 함께 모여 앉았어요. 10명이 넘었어요. 테이블이 좁았지만 기분 좋은 북적임이었어요. 대화가 이어졌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어요. 우리는 시아버지 산소로 갔어요. 온 가족이 함께요. 산소 앞에 음식을 차렸어요. 모두 함께 절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수진 할머니가 비석을 쓰다듬으셨어요. 다음엔 자기도 여기 오겠다고, 당신 옆에 묻혀주겠다고 약속한다고 하셨어요. 민준이 울었어요. 남편과 시동생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산소를 내려오면서 민준이 형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미국에 있어서 자주 못 온다고요. 걱정 말라고, 우리가 자주 뵐 거라고, 우리 어머니인데 당연하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민준이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40년치 사진이었어요. 사진마다 시아버지의 미소가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였어요. 남편이 사진을 오래 보며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밤이 깊었어요. 민준 가족은 시아버지 방에서 잤어요. 수진 할머니는 안방을 들였어요. 전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영미가 와서 도와줬어요.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어요. 영미도 그렇다고 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요. 시아버님이 대단하시다고 영미가 말했어요. 40년 동안 두 가족을 사랑하셨다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요.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하셨다고요. 그게 사랑인가 보다고 영미가 말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이 시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안 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랑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그냥 고맙다고, 민준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대요. 전 남편 옆에 앉았어요. 시아버님 자랑스러우시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고요. 평생 책임지셨다고 제가 말했어요.
두 가족 모두를요. 남편이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LA 간 거, 민준이 찾아온 거, 제가 안 했으면 영영 몰랐을 거라고 했어요. 영미도 도와줬다고 했더니 너희 며느리들이 똑똑하다며 남편이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가족을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포옹했어요. 긴 포옹이었어요. 민준 가족이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시동생이 아버지 일주기 때 뭐 할까 얘기했어요. 민준이 오겠지. 수진 어머니도 모셔오고 큰 잔치 하자. 아버지 자랑하는 잔치 하자고 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에 시아버지 사진이 있었어요. 전 사진 앞에 혼자 앉았어요. 시아버님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35년 동안 모셨지만 진짜로 알게 된 건 돌아가시고 나서였다고요. 시아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이제야 안다고요.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님은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다고 말하지 않아도 함께하지 못해도 평생 책임지는 게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셨다고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시라고 했어요. 세 아들이 형제로 잘 살고 있다고, 수진 할머니도 우리가 잘 모신다고, 손주들도 다 컸다고 행복하시라고 말했어요. 향을 피웠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추석이었다고 민준이 가족이 왔다고 온 가족이 함께 제사를 지냈다고 시아버지 산소에도 갔다고 수진 할머니가 우셨다고 우리도 울었다고 적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다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고 유산 싸움, LA 여행, 민준과의 만남, 가족의 화해가 있었다고 적었어요. 이제야 깨달았다고 적었어요.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무엇인지. 시아버지는 평생 그걸 보여주셨다고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셨다고 적었어요. 세 아들이 형제가 됐다고 며느리들도 화목해졌다고 시아버지가 바라시던 가족이 됐다고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시아버님, 가르침을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적고 일기를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밝았어요.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자냐고 물었어요. 일기 쓰고 있었다고 했어요. 뭐라고 썼냐고 하길래 시아버님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를 썼다고 했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우며 물었어요. 우리도 늙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우릴 어떻게 기억할까? 좋은 부모였다고 생각할까 하고요. 걱정 말라고 했어요. 우리 열심히 살잖냐고요. 시아버님처럼 살고 싶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으로요. 그래, 우리 그렇게 살자고 했어요.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었어요. 전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두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 죄책감을 안고 사셨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매달 200만 원 40년간, 1년에 4번 미국 방문 40년간. 그게 10억이 됐고 그게 사랑이 됐어요. 그 사랑이 이제 열매를 맺었어요. 세 아들이 형제가 됐고 며느리들도 친해졌고 손주들도 서로 알게 됐어요.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구나. 눈을 감았어요. 잠이 왔어요. 꿈속에서 시아버지를 봤어요. 젊은 모습이었어요. 웃고 계셨어요. 세 아들과 함께요. 동진 동민준. 넷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꽃이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보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며느리 내 아들들 잘 부탁한다고요.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제가 잘 챙길 거라고요. 시아버지가 미소 짓고 다시 걸어가셨어요. 아들들과 함께요. 전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꿈에서 깼어요. 아침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1년 후 2025년 3월 12일. 시아버지 일주기였어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동진, 동욱민준, 며느리들, 손주들, 그리고 수진 할머니. 제사를 지냈어요. 성대하게요. 제사가 끝나고 민준이 말했어요. 교회에서 아버지 기념 장학금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박철수 목사 기념 장학금, 어려운 한인 학생들 돕는 거라고요. 좋은 생각이라며 남편과 시동생이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세 형제가 각자 돈을 모았어요. 장학금이 만들어졌어요. LA 은혜한인교회에 시아버지 사진이 걸렸어요.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철수 목사, 평생 세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 두 가족을 지킨 남편, 침묵으로 책임을 다한 사람이라고요.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 그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시아버님 보고 계시죠?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시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차를 올려요. 매일 아침이요. 좋은 아침이라고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냐고 말해요. 사진 속 시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책임이 무엇인지요. 시아버지가 평생 몸소 보여주셨으니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산 싸움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국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40년 동안 침묵으로 두 가족을 지킨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말하지 못한 사랑이 있나요? 표현하지 못한 감사가 있나요? 늦기 전에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요. 가족은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모릅니다. 잃고 나서야 깨닫죠. 오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